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무슨 공자의 자유가 있고 평등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공자 철학이 우리 극동 제국의 여러 나라에 미친 가장 큰 영향은 인간을 해방하고 평등하게 만들어준 건데, 대체로 그렇게 공자 경전을 읽지 않은 이 권력 유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제도가 실현된 것은, 극동에서 실현된 제도들은 서양에 엄청난 충격을 주면서 전해져서 서양을 자유와 평등으로 해방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자와 유학이 24페이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극동과 서구의 자유와 평등을 가져다준 철학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교 경전이라면 자유평등과 무관하고, 자유와 평등만은 그래도 다른 건 모르겠지만 서양으로부터 들어온 것으로 생각을 하기 일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자와 유학을 간판으로 내걸고 딴짓을 해온 고금의 권력 유자들은 공자 경전에서 자유와 평등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왜곡 변조하여 자유평등과 관련된 구절들을 우회하거나 황로학으로 몰아, 가령 정약용 같은 경우는 황로학으로 몰아가지고 모조리 사장시켜버림으로써 공자 철학을 엄부, 자모, 군사부 일체, 남존여비, 일심동체, 여필용부 등 억압적 윤리 괴설로 축소, 왜곡, 위변조에 세상에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사실 반대로 말했어요. 엄모자부, 어머니는 엄해야 되고 아버지는 자애로워야 된다. 어머니는 원래 조금 지나치게 자애로운 바가 많아서 좀 엄하게 마음을 다잡아야 되고, 아버지는 자애로워야 된다는 구절은 공자 경전에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아버지는 자애심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자애심을 길러서 더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엄부자모라고 하는 이 유교적인 이상한 말은 공자님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이야기고, 또 군부는 다르다고 그랬는데 군사부 일체라고, 군사 그러면 임금님을 가리켜서 석양에서 군사라고 그러거든요. 임금이면서 선생이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는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가 일체라는 소리가 아니라 임금님과 아버지가 일체라고 잘못 아는 건데, 공자는 이 인군, 남의 임금이 되어서는 지어인 인에 살고, 이 인부, 남의 아비가 되어서는 자애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두 개는 자애와 인애로 구분되는 거죠. 그리고 남녀는 불평등한 게 아니라 남녀 동존비야 얘기해서 남녀는 존비가 같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높이려면 어머니도 똑같이 높여줘야 되고, 말하자면 남편을 높이려면 부인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많은 판서 말하자면 벼슬을 내리면 그 부인에게도 정경부인의 벼슬을 같이 내리는 것이라서 세계 4대 성인의 경전 중에 노예를 말하지 않고 노예제를 정당화하지 않으며 또 남녀를 평등하게 말한 유일한 경전이 유교 경전입니다. 제가 성경책이 너덜거릴 정도로 영어로 된 걸 읽었는데, 뭐 기독교인이라서 읽은 게 아니라 서양의 중세 철학이나 근대 철학을 하려면 성경을 파고들지 않고는 논쟁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너덜너덜 읽었는데, 거기에는 수두룩하게 노예 정당화하고, 노예는 자기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듯이 섬겨야 된다, 그런 소리가 도처에서 나와요. 또 폭군도 임금이니까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지만 전후서를 보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에 핍박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하 동굴에서 편지를 써서 물었는데, 그 물었을 때 그 당시의 왕이 네로였어요. 네로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이니까 복종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극동에서는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가르쳤죠. 폭군은 엎어야 되고, 또 암군도 엎어야 되고, 단순히 암군이나 능력이 없는 임금이나 폭군만 뒤집어 엎는 게 아니라
부도덕한 도덕성이 없는 임금도 혼주라고 그랬죠. 혼주도 타도 대상입니다. 극동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었는데 반대로 저쪽에서는 폭군도 다 정당화하는 그런 논리를 폈으니까 얼마나 크게 다른 사상이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각주에 이런 말을 다뤄놨는데 프랑스와 줄리앵이라는 사람이 도덕의 기초로 하고 그래서 맹자와 계몽 철학자들의 대화라는 그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 공자도 맹자도 그 이후에 중국의 어떤 사상가도 자유에 대해서 논하지 않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거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계몽 사상가와 맹자와 계몽 사상의 대화인가?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근데 이럴 정도로 서양 학자들도 이렇게 공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맹자에 대해서 생각하고 우리나라, 중국 이런 사람들도 경전을 읽을 때는 잘못 읽은 경우가 많다. 근데 수천 년, 2500년의 공자의 해석 과정을 보면 그래도 부분 끊임없이 올바로 해석한 사람들의 의지와 뜻이 모여가지고 제도는 계속 평등화되고 자유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저런 경전 외국어 경향으로 최근에는 공자, 맹자를 연구하는 서양 학자들까지도 공맹의 자유평등 철학이 서구를 자유화해준 역사적 사실을 까맣게 몰각한 채 공맹과 극동학자들의 서책에는 자유 개념이 없다고까지 낭낭하게 호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서양 철학자들은 2000년 동안 노예주와 귀족의 자유와 평등만을 되는 반면 극동에서 공자와 맹자는 백성의 자유, 평등, 그리고 민귀, 백성이 귀하다, 군주의 무위치와 군경만, 임금이 가볍다는 말만을 했지 군주의 자유나 귀족의 자유, 양반의 자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주와 귀족의 자유평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자 경전 어디에도 귀족들의 자유를 말하지 않았어요. 귀족들을 평등화한다는 것도 앞뒤가 안 맞으니까 하지도 않았지만, 그러나 중국과 조선의 백성들이 부유해질수록 권력 유자들만이 아니라 평민들도 경전을 직접 읽기 시작하면서 일반 유생과 동네 유생들이 되었습니다. 일반 유생, 동네 유생 내가 같이 쓰는 말인데요. 그래야 11, 19세기 송명청대 중국과 17, 19세기 조선에서는 공자 경전 자체에 담긴 엄청난 혁명적 지식들이 300에서 800년 동안 일반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동네 유생들은 전국적으로 수만 개소, 조선에서는 수만 개소, 아니 수십만 개소, 중국에서는 수십만 개소에 달한 학당과 서당에서 경전을 읽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서당이라고 불렀고 중국에서는 학당이라고 불렀지만 같은 뜻입니다. 초급 과정이니까. 19세기 초 조선에서 수백만 명에 달했던 일반 유생 또는 동네 유생들의 대중적인 실존 2만 2천여 개소에 달한 서당과 또 그와 거의 비슷한 훈장의 숫자, 그리고 25만 명에 달했던 서당 학생들에 관해서 자세한 것은 제 책 한국 근대화와 정치 사상을 찾아보시면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19세기 서양인들은 그리하여 중국과 조선의 가정에는 언제나 책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19세기 서양인들은 극동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며 수치심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1866년 병인양요에 참전했던 프랑스 해군 장교 앙리 쥐베르는 극동 제국에서는 인용입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고 19세기 이야기예요. 글을 읽지 못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는다라고 밝히면서 만일 문명제들에 대한 그토록 신랄한 비난을 프랑스에 적용한다면 프랑스에는 멸시받아야 할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라고 덧붙이며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극동의 모든 국가에서 우리가 경탄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라도 집안에 책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강화도로 쳐들어가가지고 민가를 이제 막 뒤지고 다니면서 가난한 집에 들어가니까 그래도 책이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사서삼경이었을 거예요. 그때는 필경사를 써서 필사한 그런 사서삼경이 아니라 막 찍어내는 그래서 좀 대단히 저렴해진 사서삼경이었으니까 그것이었을 것이다. 그런 짐작을 하는데 이건 이 사람만의 그 기록이 아니고 다른 또 사람들의 기록에도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조선시대 19세기 조선시대 백성들은
적어도 유교 경전에 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식했다. 그리고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동학 경문, 전봉준이 쓴 경문에도 민유 방본,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근데 그걸 양반이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그 구절을 읽는 것하고 그냥 백성이 읽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갖는 거예요. 하나는 혁명적으로 투입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난 속에서도 이렇게 사사상경을 읽는 동네 유생들과 평민 유생의 양심 있는 관리들은 하나같이 경전을 왜곡해온 권력 유학을 관악으로 무시하고 적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권력 유자들이 자행해온 경전의 의미 변주나 원문 위조 없이 왕안석, 섭적, 구준, 왕간, 왕도곤, 이지, 고원성, 고반용, 황종이, 고현무, 왕부지, 대진, 최재우, 전봉준 등 수많은 민본주의적 유자들과 일반 유생들의 고증적 실증적 노선을 따라 공자경전의 문구와 명제들을 쓰여 있는 대로 읽고 파고들어 그 심오한 혁명적 해방적 의미를 해맹이 물을 빨듯 흡수했고 곧 실천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동학은 유불선 3교가 혼합되어 있다고 그러지만 동학경전 2개를 다 읽어보면 90%는 유교 경전이에요. 10% 정도의 이제 불교 요소와 이제 도학적인 요소가 좀 들어있고 나머지 90%는 그냥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중유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유학입니다. 그래서 최재우와 전봉준을 집어넣은 것이고요. 그리고 뒤에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주로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왕안석은 소인배로 많이 무시당했는데 왕안석의 사상과 개혁 제도를 가장 열심히 배워놓은 사람이 세종대왕이고 두 번째로 영조고 세 번째는 정조예요. 근데 그 시기에만 조선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세 명의 왕 하에서만 그걸로 조선이 500년을 버텨요. 그리고 성리학을 국학으로 조선은 내세웠지만 성리학은 조선 중기까지 길을 쓰지 못합니다. 이유는 태종이 정도전 등 성리학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버리고 그 자기를 속인 중국에 가봤더니 재상이 혼자 권력을 왕으로부터 가져와서 틀어주는 게 아니라 4명이 나눠 갖고 있었고 또 그런 걸 보고 나중에 태종은 3명이 나눠 갖는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 나눠 갖는 삼정승제도 삼정승 합의제를 도입하거든요. 물론 자기가 죽은 뒤에 하라고 세종한테 만들어줬는데 이 의정부가 그래서 의정부의 의자를 빼면 정부가 오늘날 정부란 말이 생겨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성리학적 요소들을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리학적인 해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정조도 좋아하지 않았고 영조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야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명말 청초 중국에서는 농민혁명 속에서 노비와 유사노비가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게 미국에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하기 150년 내지 2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일찍이 귀족이 없었고 총나라 이후에 명나라 말부터는 노비도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노비와 귀족이 없어지면 다 평민사회가 된 거죠. 19세기 조선에서 이 사실 자체가 전해지면서 유럽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먹습니다. 거기는 군사적 권력과 권한을 가진 귀족들이 혈통대대로 세습적인 귀족제를 유지하는 게 모든 유럽의 현실인데 거기에 완전한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진 거죠. 19세기 조선에서는 1860년 진주 밀란으로 시작된 밀란의 시대가 1894년 동학농민혁명 전쟁에 이르면서 동학개미들이 직접 나서서 백성과 나라의 운명을 틀어주는 국민으로 올라서고 이렇게 형성된 국민은 조선중화론과 신조낭주의를 기치로 대한제국을 창건하고 을사 늑역 이래 의병 3.1운동, 독립전쟁, 광복전쟁 등 40년 국민전쟁으로 일제를 물리치고 45년 마침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동네 유생들이 그렇게 수백만 명이 전국적으로 배출되지 않았다면 대한제국은 창립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성리학적 해석 질서에서는 중화는 중국만 중화가 있을 수 있고 중화란 문명의 중심이라는 뜻이거든요. 있을 수 있고 조선은 문명의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아주 명확한 화이 질서였거든요. 하이 질서. 그런데
조선중화론은 조선도 중화라는 이야기예요. 송시열 등에 의해서 처음에는 시한부 조선중화론이 전개됐는데 지금 청나라는 만주 오랑캐가 건국한 나라니까 중국이 더러워졌는데 어느 날 세월의 어른 뒤에 중국의 진짜 중국인들에 의한 중화국가가 들어설 때까지 우리가 명나라를 계승한 시한부 중화국가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대보단에서 명나라 마지막 황제 숭정제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마지막 조선시대 끝날 때까지. 대보단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것에 대한 큰 보답 차원에서 크게 보답한다는 뜻에서 제사단을 만들었는데 우리 경복궁 안쪽에다가 청나라가 모르게 감춰놓고 계속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가 진짜 명나라를 계승한 나라고 우리가 중하다. 저건 청나라는 오랑캐다라고 하면서 이제 세월을 북벌을 준비했는데요. 그러면서 100년이 지났는데 중국에서 중화국가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가보니까 그냥 청나라는 더욱 번창하고 거기에 굴복해버린 자들은 조선중화론을 버리고 굴복한 자들은 박지원이나 이런 자들은 청나라를 막 칭찬하면서 그 열하일기 같은 그런 되지도 않은 소리를 막 써놓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장 되지도 않은 소리가 중국에 가면 똥거름도 장관이고 깨진 기와장도 장관이다. 그런 말을 써놨어요. 그런 걸 막 만화책으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 초등학생들 막 읽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우리 조선을 패하고 중국으로 바꾸자고까지 주장한 자들이 그 북학파들인데 꼭 내가 어린 시절에 60, 70년대 자랄 때 미국에 가면 거지도 양담배 핀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소리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게. 그냥 그런 그야말로 부의 자멸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신채호 씨가 외국 문화에 붙어가지고 자국의 문물을 멸시하는 사상을 북학파가 이제 우리 처음으로 조선 중화론을 깨고 부수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그 북학파로부터 친일파들이 서강범, 김옥균 뭐 이런 친일파들이 만들어져요. 그들이 그렇게 써놨어요. 그 사랑방에서 우리가 태어났다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존심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는데요. 그 자존심의 바탕 위에서 동학은 우리에 맞게 유학을 대중적으로 새롭게 해석을 했고, 그리고 대중 사이에 처음에 10만으로 늘어나다가 30만이 되고, 동학혁명 전쟁을 하는 당시에는 65만 정도 됩니다. 근데 전쟁에 패해가지고 30만이 도살돼요. 30만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다시 1907년에 25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할 수 없이 이제 합법화를 한 거죠. 합법화 이후에는 더 급속히 늘어나서 3.1운동 1919년 당시,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8년 정도 지났을 때는 600만 정도 됐고, 600만을 바탕 위에서 3.1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3월 1일 날 정오에 일제히 전국적으로 그 태극기를 들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동학 조직을 활용한 것이지 다른 조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12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15명만 동학이고, 유생은 둘이고, 스님이 둘이고 유생은 한 명도 없어요. 유생은 동학이 대신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이라는 것이 동학을 통해서 창출이 되고, 우리 백성이 백성의 주인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건 처음으로 동학운동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겁니다. 국민이 탄생한 거예요. 자유와 평등한 백성을 국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죠. 국민의 개개인은 시민이고 인민의 개개인은 사람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람과 인민, 시민과 국민 이 관계에서 처음으로 유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동학을 통해서, 동학도들의 집은 대단히 깨끗했어요. 몸도 깨끗했고 집도 깨끗했고. 그런데 서양에서 이 더러운 거하고 투쟁을 하는 게 계몽주의 사상 중에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세균들을 발견하고 퇴치하고 이런 의료 발전은 이 더러운 생활을 청소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요. 근데 동학은 그걸 일찍이 했었다. 그리고 어린이들의 해방을 주장했고,
그래서 어린이라는 말이 천도교 교주, 3대 교주의 셋째 사위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환이죠. 동학교도예요. 동학교도로서 결혼을 한 거고, 딸하고. 어린이가 이미 1930년대에 만들어지고 색동회를 통해서 또 여성의 해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글로 최초로 여성 해방을 주장한 건 동학경전이 처음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날을 만든 것도 전 세계적으로 처음이고, 벤덤이 여성의 해방을 주장한 건 영국에서 그보다 빨리 있긴 있는데, 그 이후에 남자들이 쓴 건 동학경전이 나온 것보다, 동경대전보다 한 8년 정도 늦어요. 이거 대단히 한국이 앞질러 가고 있었던 거죠. 사상적으로는 적어도. 어떤 힘이 거기서 갑자기 뭐 창조적인 힘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나온 건 아니고, 공자 경전 안에서 이런 평민들의 시각으로 공맹의 경전을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최재우와 이제 동학도들이. 필자가 본문으로 27페이지에 들어가서 필자가 일반 유생이라고 부르는 동네 평민 유생들이 읽은 공맹의 자유 27페이지입니다. 평등 명제들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도합 13개의 불과한 핵심 명제들을 간략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명제들은 모두 다 간명하지만 동서 철학과 동서 역사를 통달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심오합니다.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공자의 이 태제들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냥 읽으면 쉬운데 그 배경을 다 알고 또 그 심오한 뜻을 알려면 시간이 걸리고 인생의 체험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뒤에 보시면 알게 돼요. 따라서 이해와 활용해서 각별한 유의를 요하는 것입니다. 첫째, 백성의 정치적 자유를 위한 4대 명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자가 백성의 정치적 자유와 관련하여 설파한 4개의 핵심 명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민유방본. 보통 민본주의로 이해되는 이 명제는 민중을 얻으면 나라를 얻는 것이다는 공자의 득중득국론, 백성은 귀중하고 임금은 가볍다는 맹자의 민귀궁경론, 순후 임금의 지위는 사람들이 주었다는, 그러니까 이 왕권은 사람들이 주었다, 백성이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이 준 게 아니라, 하늘이 주고 백성이 줬는데 다시 하늘은 백성이 원하는 걸 들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경의 논리 구조에서는 백성이 준 것이죠. 서양의 왕권 신수설을 이 바로 왕권 민수설, 유교적인 왕권 민수설이 쳐부숴 버리게 돼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서 민유방본론에서 인민주권론도 나오게 됩니다. 서양에서요. 인민주권론은 유교의 민유방본론의 서양적 표현이에요. 그들은 그 이전에는 그런 사상을 갖지 않았어요. 맹자는 사람들이 주었다는 맹자의 인여지론과 겹쳐 읽으면 바로 인민주권론이 됩니다. 이 민유방본론은 유럽으로 서천하여 일찍이 라틴어 포플루스 레그니 라디쳔 에세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는데요. 서경을 다 번역한 게 아니라 일부 번역했는데 여기에 이제 우임김의 유훈으로 이게 나오게 됩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인민은 네그니 라쳔, 왕국의 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번역되거나 르 구베르망 데 꾀뿔, 인민의 통치, 인민의 정부, 이렇게 르꽁또는 번역했고요. The people are the root of empire. 퍼시는 1761년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임금은 자기 없이 다스려야 된다. 무의이치입니다. 여기서 유는 할 유자가 아니라 하게 할 유자입니다. 대부분 오역을 하는데 자기란 말이 맞아요. 자기가 하게 한다는 뜻이죠. 큰 대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할위, 두 번째가 하게 할위, 두 개가 나와요. 이 백성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강제로 하게 하거나 백성들이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막지 않는 정치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긍정적으로 바꾸면 백성들이 원하는 걸 원하는 대로 해주고 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않는 거. 백성이 싫어하는 것은 싫어하고 백성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 임금이. 이 명제는 백성의 바람에 반하는 억지와 자기의 정치를 집어치우고 백성의 뜻대로 다스리고 백성에게 정치적 자유 공간을
보장하라는 말입니다. 1687년 쿠플레, 인토로게타 등은 대학 중용 논어 공자 경전의 나트너 번역서, 중국 철학자 공자, 콤푸스유스 시나롬 필로소푸스라는 번역서인데요. 여기서 무이치는 공자의 어록을 아무것도 자기하지 않으면서 다스리는 자는 순임금이 아닌가라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1721년에 프란시스 노엘은 대학 중용 논어 맹자 효경 소학을 최초로 완역한 중국 제국의 경전 육서에서 이를 아무것도 자기하지 않는 듯 하면서 가장 잘 다스릴 수 있었던 이는 실로 순임금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기 처음에 1687년에 이게 공자경전을 번역하면서 맹자를 빼놓은 이유를 생각해야 돼요. 이 경전을 번역을 했는데 누이 14세가 돈을 냈거든요. 근데 맹자는 아시다시피 반정과 혁명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게 돈 대준 사람 엎어버리라는 소리도 들 수 있고, 두 번째 문제가 성선설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원죄적인 성악설이죠. 그게 충돌하기니까 빼놓고 번역했는데, 이 1711년에 이단으로 판명받은 예수회의 한 사람인 이 노엘은 파리에서 출판을 않고 폴란드에서 출판을 하면서 완전히 다 완역을 했어요. 그리고 번역도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자를 공부하려면 라틴어도 많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옮겨진 게 많고 그것이 서양 가서 태풍을 일으키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고는 뭐 이게 도대체 공자의 논어가 어느 구절이 어떻게 번역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가령 이 무이치는 이제 다른 말하고 이제 대꾸돼서 쓰여지는 것으로는 우임금은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영유했으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영국에서는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게 영국의 불문 헌법 중에 제일 가는 근대적 불문 헌법은 왕은 레인, 군림하나 더스낫 가번이라는 그 구절이거든요. 그 핵심적인 영국의 헌정 이념도 결국은 논어의 그 구절에서 나왔다는 걸 아셔야 되고, 여러 가지로 입증할 수 있어요. 이거는 서양 사람들이 많이 이미 입증을 해놨고요. 제가 하기 전에 1687년과 1711년의 이 두 라틴어 경전 번역서는 비록 정확하지 않을지라도 공자의 무의 개념을 유럽의 니힐 아겐스 또는 니힐 아겐도의 라틴어로 정착시켰습니다. 1691년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의 동방특사 시몬느 라 루베르는 순임금의 이 무이치에 관하여 그들이 자연본성을 움직이는 힘 이상으로 왕권적 권위의 무게를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22년 동안 다스린 그들의 임금 중에 한 분을 참배한다고 말하면서 무이치를 하늘처럼 감지할 수 없이 다스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늘이 다스리듯이 감지하지 못하게 전혀 다스린다는 느낌이 안 들게 다스린 분은 무임금과 순임금이라고 하면서 이제 칭찬했다 이거죠. 18세기 프랑스와 미국에서 무이치는 최선호 정부가 최선호 정부자로 번안되기도 합니다. 무이치는 아까 천하를 영유했으나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로 번역됐고, 이건 더 리스트 가버먼트에서 베스트 가버먼트로 번역이 됐고, 소로에 의해서 아예 이제 리스트 가버먼트가 아니라 전혀 다스리지 않는 정부가 최선호 정부자로 고쳐서 다시 써요. 어디에서 쓰느냐? 그 사람의 그 시민 불복종론 디스오비디언스라는 책에서 그러는데, 이유는 이 사람이 공자를 읽었기 때문에 안 다스리는 거, 무의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다스리는, 최소한의 다스림이 아니라 안 다스리는 것이 최선의 정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임금은 천하를 영유하나 그에 관여하지 않는다. 뒤에 기절이죠. 이 명제는 무이치 명제와 대꾸되는 명제로서 천하의 통치는 임금의 무이치로 보장되는 자유공권에서 전개되는 군신공치와 백성 자치에 맡겨진다는 말입니다. 이 명제는 서양어로 건너가 The King reigns but does not governs로 번안되어 입헌적 제한군주제를 정식화하는 데 쓰였습니다. 네 번째는 백성은 임금을 표준으로 모시고 자치한다. 백성 치꾼이 자치. 이건 예기에 나오는 말인데 이 성호도 인용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치란 말은 공자님 용어예요. 공자님이 해놓은 것까지는 인이 예지까지는 공자님이 해서 얘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 감정적인 기초까지도 많이 말하는데 맹자와 조금 다르고 맹자가 더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고, 여기서는
자치 개념 자체를 공자가 발전시킵니다. 이 명제는 임금 입장의 무이치, 유의불효 명제와 결합해서 백성의 정치적 자유와 자치 공간을 백성 입장에서 더욱 분명하게 명시하는 명제입니다. 이 백성 자치 명제는 민유 방북론과 결합해 1770년 동남아 보르네오에서 남방 대총제 공화국을 산출하고 극서에서 귀족 제도를 쓸어내고 민주공화국을 가져다 줍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은 이 남방 대총제예요. 이건 70년에 세워져서 미국은 1776년이니까 미국보다 빠르죠. 그리고 1911년에 멸망해요. 네덜란드 사람들에 의해서. 대단히 오랫동안 있었고 미국이 자유주가 더 적었어요. 노예주가 8개였고 자유주가 5개였는데 5개 노예가 없는 자유주는 한 90만 명 정도 인구가 됐어요. 근데 이 남방 대총제는 120만 전후였습니다. 인구가. 그러니까 미국의 자유로운 민주공화국보다 더 컸고 사실상 더 일찍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까지 제가 공자와 미국의 건국이라는 책을 썼더니 어떤 기자가 왜 민주공화국을 6.25는 이쪽 동방에서는 못 만들고 미국에다가 만들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동방에도 만들었다고. 근데 알려지지 않았고 네덜란드에 의해서 150년 만에 멸망해서 그러지. 그리고 세계사적 그런 조명을 못 받아서 그러지 이미 만들어져 있었다 그럴 때 이제 이게 공자의 사상 서양과 접촉하지 않고 공자 사상 안에서 그냥 자생적으로 내재적으로 발전해서 도달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귀족공화국은 서양에 더 많았어요. 귀족들이 지들만 헤쳐먹는 공화국은 이탈리아에도 공화국이 있었고 로마도 그런 귀족공화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민들이 통치를 하는 민주공화국은 이게 최초예요. 그다음에 정신적 자유를 위한 5개 명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백성의 사상, 학문, 학설, 교리, 양심 표현을 자기 편향적, 소박 경험론적, 합리주의적 독단, 신화, 주술, 미신으로부터 해방하여 백성의 정신적 자유를 확보하는 5개의 명제들입니다. 5번째인데요. 자기의 악을 공격하고 남의 악을 공격하지 않는 것이 사특함을 고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제자가 사특함은 어떻게 고칩니까?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기 악을 공격하고 남의 악은 공격하지 않는 거. 그리고 그것이 사특함을 고치는 거 아니네. 이 명제는 이단을 공격하지 말라는 아래 명제와 대꾸로 결합되어 자기의 주장이나 학설이 자기 편향의 사특한 독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타인들의 사상, 학문, 양심, 종교교리와 양심적 주장들을 관용하여 독단적 박해로부터 해방하고 사상적, 학문적, 양심적, 종교적 자유를 망라하는 정신적 자유 일반을 보장하는 명제입니다. 6번째는 이단을 공격하는 것은 이것과 연결돼야 되는데 공격하는 것은 재앙이다. 그러는데 공허이단 사이아이 유명한 명제인데요. 이것을 정약용은 이 해를 왜 이렇게 해라고 간단히 썼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공자가 해라는 말을 쓸 때는 논어에 딱 2반이 나오는 말인데 엄청난 말이에요.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해의 2번째 뜻은 이익과 반대되는 해도 되지만 2번째 뜻은 재앙, 재해 이런 뜻입니다. 나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단을 공격하다가. 앞의 명제가 자기의 사상, 학문, 정신의 자기 편향적 독단을 내면적으로 막는 것이라면 이것은 대외적으로 남의 사상, 학설, 교리를 이단으로 몰아 공격하는 독선적 언동을 삼가고 남의 양심, 사상적, 이론적, 교리적 확신과 믿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정치적, 사상적 관용의 명제입니다. 무제한적 관용이죠. 이 명제는 남의 악을 공격하지 말라는 앞 명제 속에 무공인지약, 남의 악을 공격하지 않는다라는 부속 명제와 다른 표현인데 그런 독단적 행동의 국가적, 정치적, 사회적 폐해를 재앙으로 지적함으로써 크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두 명제는 사상적, 학문적, 정치적 이견, 이단, 이설, 사설 그리고 주류 교리와 다른 비주류 교리들의 자유를 독단적 공격과 박해로부터 보장함으로써 백성의 정신적 자유를 일반적으로 확보해 주었습니다. 이 명제는 앞의 명제와 결합하여 사상과 종교의 무제한적 자유와 관용을 보장하였고 서양으로 건너가 종교적 불관용과 적대를 종식시켜 근대의 보편적 관용 사회를 탄생시켰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토마스 제퍼슨은 무신론자였어요. 전혀 청교도가 아니었고 무신론자였고 유생들이었어요. 공자 책만 읽었습니다. 성경책은 이미 던져버린 지 오래고 공자의 경전만 읽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하고 비슷한 데가 있잖아요. 신사다운 데가. 신사란 말은 원래 중국의 그
과거 급제생을 신사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우리나라에 처음 왔을 때 우리나라 선비들도 자식들이 돈방 예의주인 우리나라에 왔는데 그 예의를 좀 안 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비슷한 걸 느꼈어요. 지금도 그래도 미국 놈들을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이유가 일본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은 쌀미자를 쓰거든요, 미국을. 근데 중국과 한국은 여전히 아름다울 미자를 쓰는 건 예의를 좀 아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으로 고치지 않고 미국이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 백성의 의미를 힘써 궁구하고 귀신을 공경하여 멀리한다면 지식이라고 할 만하다 그랬는데, 무민지 이 구절이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해석상에 이 무는 힘쓸 무자라고 많이 말하지만 힘써 탐구할 무도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뜻이란 말인데, 백성의 뜻에는 백성의 도의적인 뜻도 있지만 주로 천편일률적으로 도의라고만 해석하면 안 되고, 백성의 민의, 민심, 또 백성이 원하는 거, 백성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그걸 잘 힘써 연구하면 지식이다. 그 대신 그 연구하는 과정에서 귀신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귀신에 의존한다는 것은 점친다는 소리예요. 점치는 점수라고 학문을 처음으로 구분함으로써 과학을 확립하는데요. 이 경귀신이 원지하라 이 대목도 또 이제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해석하냐? 잘 아시겠지만, 귀신을 공경하나 역적으로 연결시키죠. 공경하나 멀리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귀신을 공경하여 순접으로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깊은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제사를 지내거나 거북으로 점을 치거나 주역으로 점칠 때에는 귀신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을 인간이 건방지게 안다고 까불면 안 되고, 그때는 귀신을 친근히 해서 귀신한테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귀신에서 묻기 위해서 점을 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도 인간이 알 수 없는, 신이나 알 수 있는 문제를 안다고 시간방 떠는 걸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아폴로 신전에 가서 점을 쳐라 그랬어요. 메모라 밀리아라는 책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대신 인간이 1 더하기 1은 인간의 노력으로 2인지 알잖아요. 369 곱하기 1007 그런 건 계산해갖고 자기가 알아내야 돼요. 인간에게 그러할 만한 지혜를 하나님이나 신은 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적 지혜로 풀 수 있는 문제는 인간적 지혜로 풀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꾸 그런 거 갖고 점치면 신을 귀찮게 하는 거고 신을 못 오가는 거라고 주역에도 되어 있죠. 신을 못 오고자 않고 공경하려면 백성의 뜻이나 이런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를 아는 데 있어서는 만약에 신을 공경한다면 묻지 않고 멀리 모셔두는 게 옳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학문과 주술을 구분한 겁니다. 이 지식 명제는 학문 연구를 종교적 주술, 신학적 독단, 미신적 주술, 신화 등으로부터 해방하는 명제입니다. 이로써 백성 또는 백성들의 의미나 도의를 힘써 궁구하는 인간적 지식의 탐구는 종교, 미신, 신화로부터 해방되어 세속화되고 과학으로, 즉 인간과학으로 확립됩니다. 반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방법은 아직 다이몬 신의 계시와 신화에 사로잡혀 있는 까닭에, 플라톤은 신화를 많이 활용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이몬 신이 자꾸 나타나서 뭐 한다고 무당 같은 소리 계속하죠. 그런 사람들하고는 공자는 달랐어요. 그들의 철학은 과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또 중세와 17세기까지 서양 학문은 일반적으로 성서의 근거를 구하거나 성서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신적 소피아, 지혜와 이성의 형이상에 의거하며 신학의 신효로 존속해온 과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존속해온 까닭이 빠졌습니다. 과학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조리 미신적 학문으로 청산하고 경험과학을 창시한 철학자는 중국의 경험적 과학기술을 학습한 프란시스 베이컨이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은 공자도 잘 알았고 중국의 경험과학 기술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신기관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썼는데, 어떤 천재보다도 세상을 주유천하에서 얻는 경험이 더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 과학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 공자님 안에 다문다경이라는 말 많이 나오고 또 박학이라는 말 많이 나오죠. 공자님의 경우에 학은 배운다는 뜻이 단순히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온 세상에서 배우는 거니까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대체로. 물론 늘 그러는 거 아닌데 공자 경전에서 학은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백성의 도의를 구하는 인간과학으로서의 도덕 철학은 도덕의 원천을 하나님의 계시나 귀신의 주술적 신탁으로 여기는 종교적 미신적 신앙과 신학적인 교류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 사람들의 도덕적 본성, 사람들의 도덕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본성 도덕론적인 도덕과학으로 전환 격상됩니다. 이 명제는 이 두 명제와 결합하여 백성의 철학, 학문, 사상, 문화, 정치의 연구와 학문활동을 독단, 주술, 신화로부터 해방하여 전 세계 백성의 정신적 자유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나의 도 하나로 꿰는 것이다. 나의 도는 눈자가 빠졌습니다. 잘못돼서. 공감에 대한 충실을 따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충서라는 말을 주자는 충성과 서라고 그냥 용서 뜻으로 서로 이렇게 두 개념으로 했는데 그건 잘못 해석한 거예요. 여긴 충군이란 말, 임금에게 충성한다는 말처럼 이 서에 충실을 기하거나 충성을 바치는 거예요. 서 하나에, 서라는 거 하나에. 서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 같을 여자 밑에 마음심이죠. 공황달에 말했듯이 마음이 같아지는 거예요. 즉 공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말로는 공감에 충실한 것이다. 충실을 기하는 것이다. 나의 도는 하나로 꿰는데 공감 하나로 다 꿰겠다. 공감을 못 해갖고 눈물도 안 흘려가지고 세월호 때문에 탄핵당한 대통령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정치는 백성이 슬퍼하면 나도 슬퍼하고 백성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한다. 그런 맹자의 원리들을 보면 공자의 정치, 맹자의 정치는 공감 정치예요. 그리고 방법론은 공감 하나로 다 해석해내는 거예요. 굽은 것 위에 고든 것을 올려놓으면 다 곧아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도 위에 착하고 선한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려놓으면 밑에도 다 뻔따고 공감해가지고 선해지는데 윗사람을 나쁜 놈을 써놓으면 밑에도 다 나빠진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뜻인데 우리 속담으로 그게 다 인간의 공감 원리로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거 하나로 다 설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감적 해석학을 얘기한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아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물의 속성을 아는 거, 그걸 인식론이라고 그래요.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의미를 아는 것, 그걸 이해한다고 그래요. 인간의 의미를, 아까 백성의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앞에 건 인식론이고 뒤에 건 해석학이에요. 휴머노이틱스. 그 해석학을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제가 공부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는 하버마스가 언어를 해석에 들어가서 인간을 알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비판하는 책을 방대하게 썼습니다. 공자는 공감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랬지 언어에 대해서 약간 문제를 걸잖아요. 공자가 자기 제열하는 녀석이 자기가 맨날 공부 잘한다고 막 그랬는데 보니까 공부하다가 좋으니까 뭐라고 하듯이 네 말을 듣고 나서는 이제 말을 그대로 믿지 않았다, 행동을 봤다 이런 말을 하는데 자 말은 중요한 거지만 늘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말 못하고 서 있는 미안해서 말 못하고 얼굴이 빨개져 있는 사람은 우리가 바로 보고 진짜 미안한 사람인지 알아요. 근데 말로만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빈둥거리는 빈정대는 한 대 주워받고 싶죠. 하나도 미안하지 않은 거예요. 말은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공자님은 그 사람을 공감해서 태도와 그 실제로 몸으로 표현되는 도덕심, 인간의 도덕성은 몸으로까지 표현돼요. 블러싱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많이 연구됐습니다. 플러싱 또는 블러싱. 다윈도 많이 연구했고 지금 오늘날 더 많이 연구합니다. 왜 인간은 얼굴이 붉어지고 몸이 붉어지나? 왜 도덕적인 것이 몸으로까지 표현되나? 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앞의 말은 공자의 명제이고 뒤의 말은 제자 증자의 해설입니다. 이 명제는 연구자가 자기의 학문 방법을 각종 합리주의적 방법, 사변적 합리주의, 실증주의, 언어 행위론적인 해석하고 뒤에 언어 행위론적인 해석학은 가다모와 이제 하브마스죠. 그 합리론적, 이성 숭배적 독단과 오류로부터 해방하여 학문 방법에서 연구자 자신에게 정신적 자유를 가져다주는 명제입니다. 공자의 일위관지를 증자가 충소로 환원한 것은 일위관지가 서의충지, 공감으로 충실히 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고대 한자에서 서는 오늘날의 공감을 뜻합니다. 엠퍼시를. 처음에는 서양이 이 단어를 번역할 길이 없었고 심퍼시로 많이 번역했는데 심퍼시라는 단어의 최대 문제는 동정심도 같이 뜻하는 거예요. 이게 동정심이 일어나기 이전에 공감작용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엠퍼시라는 말은 오늘날은 1980년대 이후에는 완전히 통일됐습니다. 이 명제로서 공자는 인간과학의 방법을 공감적 해석학으로 정립함으로써 순수 이성의 논리적 분석과 연역으로 정리하려는 사변적
합리주의, 라이프니츠, 칸트, 비트겐슈타인 분석, 과학, 철학, 인간, 행위, 사회의 의미를 자연과학적, 사물 인식적 인식론으로 파악하는 실증주의, 인간 행위, 사회의 의미를 언어 행위로 설명하는 언어 행위론적인 언어 소통적 해석학, 슐라이머, 하우마스, 가다마 등 언어 실증주의적, 언어 합리주의 등의 각종 합리주의적 독단으로부터 인간과학을 해방하고 인간 세계의 경험들을 공감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일관되게 정리합니다. 이것에 대한 집중적으로 본격적인 연구는 제가 공감적 해석학은 참조, 제 책 감정과 공감의 해석학 1, 2로 되어 있는데 엄청나게 두텁습니다. 전문적으로 읽지 않으면 읽기 힘든데 여기에 현재 서양 과학과 다 통합해서 해설을 해놨습니다. 타인의 사회적 행위의 동기인 감정과 감각을 아는 방도는 사물의 속성과 속성의 관계를 인식하고 설명하는 인식론이 아니라 이해하고 해석하는 해석학밖에 없고, 타인의 감정에 대한 이해와 해석은 오직 교감과 공감으로만 가능합니다. 교감은 남이 어떻게 고통을 느끼는지를 인지하는 거고, 근데 공감은 인지한 뒤에 자기도 같은 고통을 느끼면 공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공감할 수 없잖아요. 너무 막 아프리카 경우 굶는 아이들만 하면 우리가 채널을 돌리듯이 너무 우리 괴롭히니까 같이 슬퍼할 수 없잖아요. 그냥 인지만 하고, 또 자기가 너무 바빠서 막 누구 교통사고로 쓰러져 있는데 저 사람 아프겠다고 지나갈 때 실제로 아프면 안 되니까 빨리 지나갈 때는 이제 공감을 못하고 교감만 하는 겁니다. 교감과 공감을 구분하는 거, 또 공감과 감정이입을 구분하는, 감정이입은 자기의 주관적 감정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니까 객관성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감정 전염. 애기들은 6살, 6개월 이전에는 옆에 아이가 울면 저도 울어요. 죄인지 나인지 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객관적인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자기한테 침투해 들어오는 걸 전염이라고 그러고, 감정 전염, 에모셔널 한 전염이고, 이 감정이입은 내 감정을 집어넣어서, 감정이입이라는 능력이 없으면 우리가 영화도 못 보고 시도 못 읽고 연극도 못 봅니다. 이 사람들 실제로 그렇게 슬퍼서 연극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넣어가지고 봐야만 슬프고 뭐 좋고 그러죠. 다 필요하지만 학문에 필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입이나 감정 전염이 아니라 오로지 공감과 교감이 필요한 겁니다. 객관성을 확보해 주니까. 근데 뇌과학적으로 보면 공감은 내가 공감할 때에 고통을 공감한다 그러면, 또는 기쁨을 공감하면, 기쁨을 공감하는 뇌나 내가 기뻐서 다른 사람이 기쁜 걸 내가 공감하는 뇌나 내가 기뻐서 기뻐하는 뇌가 같은 부위가 발화돼요. 근데 어떻게 남의 건지 나 건지를 구분하느냐? 남의 것이 발화될 때는 한 5% 정도 발화돼요. 내 건 100% 발화된다면. 그래서 그 차이로, 발화의 차이로 나의 기쁨과 남의 기쁨을 구분합니다. 근데 객관적인 거예요, 공감은. 그다음에 9번째, 경험하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는 것은 망연하고, 생각하기만 하고 경험하지 않는 것은 위태롭다. 공자의 유명한 논어의 태제죠. 인간 세상에서 배워 얻는 경험이란 사물의 속성에 대한 감각적 지각이 아니라 언제나 사회적 행위자들과 사회적 제도의 의미를 이해하는 공감적 경험이기 때문에 이 명제는 위의 공감적 해석학 방법을 뒷받침해주는 비판적인 경험론 명제입니다. 공자경전에서 학은 자공의 풀이대로 공자경전에서 학이 시습지의 학처럼 종종 세상에서 배우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공자님은 심지어 삼일행이면 거기에 반드시 나의 선생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엇을 보고 자로가 그러죠? 어디를 보고 보고는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정해진 스승은 없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배웠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학이라는 말을 경험이라는 말로 공자는 썼기 때문에 경험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국의 경험론자들은 휴미나 로크도 경험한다는 익스피리언스라는 단어도 쓰지만 많이 런이라는 말로 대체해요. 배운다는 말로. 세상을 경험한다는 말을 세상에서 배운다는 말로 대체해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러닝과 루소도 마찬가지고요. 러닝과 경험한다는 상호 교환되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배운다는 말로만 해석하면 공자 논어는 깽판 되는 거예요. 첫 줄부터. 학이 시습지부터 잘못 이해하는 거라고. 학의 시습지 불력 여러화에는 우선 유붕 원방내한이 불력 낙화 그랬죠. 거기는 즐거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감 감정이에요. 불력 여러화는 기쁨을 말하고 있어요. 그건 단순 감정이거든요.
자기 혼자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즐거움은 반드시 남과 더불어 공감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2차 감정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를 알아가지고 나와 어떤 의미를 아는 자가 나를 찾아오기 때문에 그와 어떤 공감 속에서 아주 즐거움을 느낀 거고요. 근데 멀리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멀면 멀수록 멀리서 찾아올수록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나의 사상이 번졌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게 그 분자를 그런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으로 직위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벗으로 해석하면 이제 또 말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벗우자로 해석하면 벗은 꾀북장구 친구고 중마고 친구라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떨어지면 아웃 오브 마인드,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사이트 거꾸로 말했습니다. 아웃 오브 마인드. 안 보면 이제 마음에서도 사라지는 건데 벗은 그런 거라면 직위는 어떤 사상이나 뜻을 알아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멀리서 알아줄수록 멀수록 그 사람이 멀리 있을수록 나의 사상이 번져가고 퍼져간 게 넓어서 기분이 좋은 겁니다. 즐겁다는 거죠. 뒤에 기쁨은 어떤 욕망이든 욕망이 충족되면 느껴지는 흡족한 마음이 흡족한 감정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진리욕, 진리를 알고 싶은 새로운 지식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충족됐기 때문에 불력 여로와 기쁘다고 한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구별을 못하면 사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령 어떤 어머니가 아들한테 그 친구 만나서 즐겁게 놀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그 친구 만나서 기쁘게 놀았냐 그거 말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뭐 기독교 욕해서 안 되겠지만 기독교는 기쁨밖에 몰라요. 맨 교회도 기쁜 교회이고 승리해서 좋다 해서 승리교회이고 승리하고 기쁨밖에 없어요. 즐거움을 모르는 즐거움만이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행복감이나 즐거움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만 또는 우정으로부터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의 마음으로부터만 즐거움은 자라나기 때문에 또는 우리가 덕행을 했을 때만 즐거움을 느낍니다. 기쁨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기쁨을 어떻게 가령 내가 애국자로 3.1운동 때 맞아 죽어야 된다면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나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엄청나게 안 기쁘고 고통스럽죠. 고문당할 때. 그러니까 이 고통과 즐거움이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는 다른 감정이기 때문에. 자기가 던진 폭탄이 제대로 터져서 윤봉길 의사를 생각해 봅시다. 거기 상해를 침공한 사령관 놈이 죽었다 보니까 엄청나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일본 놈 형사가 전하는 말을 하면. 근데 자기는 지금 몸이 타들어가게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이 고통, 몸은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마음은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논어의 두 구절은 즐거움이 뭐고 기쁨이 뭔가를 일단 알려주려는 것이고 하기 스습지라는 말은 그 가운데 뭐가 생겼더냐. 지신, 경험하고 또 때맞춰 경험하니 그 생략되기를 새로운 것을 알아서 기쁘지 아니한가. 그게 생략된 옹고지신의 지신이 생략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생략된 걸로 읽지 않으면 그냥 옛날처럼 읽으면 배운 것을 또 때 맞춰서 반복하고 복습하니 기쁘지 아니한가. 그럴 리가 있어요. 스트레스지. 알고 하는 걸 자꾸 보여. 스트레스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발견하고 소를 30마리를 잡아갖고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 진리를 획득한 게 너무 기쁜 나머지 즐겁지는 않았는데 엄청 기뻐서 30마리를 잡았다고 하면 구경 중에 사람들 구경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제일 좋은 기쁜 구경이 플라톤은 진리 구경이라고 했어요. 새로운 진리를 처음 딱 알게 됐을 때 그 기쁨을 두 번째 절에 공자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면 깊은 뜻이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배움 또는 세상에 대한 배움은 다문다견의 경험을 말합니다. 이 명제를 긍정문으로 바꾸면 학이사지, 경험으로 배우고 이것을 사색해서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먼저 널리 경험한 뒤에 이 경험을 사유로 비교 분석하고 일관되게 정리해야 체계화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경험과 사색이 반반이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사색을 신중히 하는 박학의 신사를 말합니다.
이것은 비판적 경험론이라고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비판적 경험론은 베이컨이 잘 정리해놨어요. 이 비판적 경험론은 학이불사하는 소박한 경험론자가 당하는 망연함,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앞으로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아요. 작은 미세한 먼지도 안 보이고 또 엄청나게 큰 것도, 너무 느리게 가는 것도 못 느낍니다. 우리가 지구가 대단히 빨리 도는데 우리가 제자리에 서 있으니까 느리게 도는 건 못 느끼듯이 그런 것도 독단이에요. 너무 감각만을 완전히 믿는 것도 독단이고, 감각을 참조 자료로 보고서 사고로 보충해 주면서 새로운 해석을 해나가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판적 경험론이라고 그랬고요. 이 비판적 경험론은 그걸 그냥 단순한 소박한 경험론은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본 것은 안 믿고, 느끼지 못한 거 안 느낀 없다고 그럴 테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느냐? 있었죠. 에피쿠리언들은 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리스에서. 사유과잉의 사이불학, 생각만 하고 경험은 안 해요. 공자님 말대로 이 사이불학은 위태롭다고 그랬죠. 이 초래하는 독단적 오류 위험도 둘 다 제거합니다. 공자는 오감으로 얻은 경험 사실의 호고의 고는 원고이신의 고 자체 고와 이제 같은 뜻인데요. 비교 분석도 없이 일관된 정리도 없이 진리로 믿는 소박한 경험주의도 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인 양 이성의 논리적 분석과 연역에만 달라붙어 지식을 데카르트처럼 구하는 순수한 사변적 합리주의도 둘 다 멀리합니다. 그러므로 공자는 자신이 합리론자가 아니라 경험론자라고 천명합니다. 나는 나면서부터 아는 자가 아니라 옛 경험을 중시하여 힘써 구원하는 자입니다. 여기서도 민자는 날래라는 뜻이 아니라 힘쓸 무자와 같은 말이에요. 힘써 구하다 하는 탐구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냥 나는 합리론자가 아니라 경험론자야,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 해독을 잘 못해서 2500년 동안, 즉 자신은 생이지지자가 아니라 내가 나면서부터 지식을 갖고 나온다고 우기는 자는 오만한 자이든가 아니면 합리론자예요. 그래서 A는 A고 BA는 A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동일률과 모순율을 잘 분석해 가면 엄청난 진리가 나온다고 우기는 형식논리 학자들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사람들을 거부하는 겁니다. 학이지지자, 즉 세상 사람들의 감정과 행위의 의미를 공감에 충실한 방식으로, 즉 공감 하나로 꿰는 방식으로 경험 대상을 이해하고 해석하여 아는 자라는 뜻입니다. 공자는 5, 6, 7, 8, 9의 5명제로 정치적 견해, 표현, 언론, 학문을 모두 자기 편향적인 독단, 모든 종교적 미신적 주술과 종교적 학문 탄압, 양심적 확신에 대한 박해와 종교 탄압, 천동설 같은 소박 경험론적 독단과 형이상학과 같은 합리주의적 독단 또는 독단적 획일주의와 의식조작, 세뇌교육, 모든 신화적인 세계로부터 해방하여 극동과 서구의 양지역에서 완전한 정신의 자유세계를 개창했습니다. 그 다음에 백성 평등에 관한 4대 명제가 있는데요. 다음은 본성적 평등, 교육평등, 신분적 평등을 천명하는 백성의 평등과 관련된 4개의 경전 명제들입니다. 10번째 거의 이제 끝나갑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인간의 본성은 서로 비슷한 것이고 연습과 학습이 서로를 멀리하게 한다. 여기서 보통 이 습자를 습관이라고 많이 해석하는데, 물론 습관도 포함해요. 더욱 중요한 것은 학습으로 사람의 엄청난 격차가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배운 놈과 못 배운 놈은 완전히 격차가 나서 못 배운 사람 입장에서 배운 사람을 보면 배운 사람은 천재로 보여요. 여러분들 나이 드셔갖고 스마트폰 배울 때 여기는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럼 손녀가 한번 손가락으로 탁 해서 가르쳐주면 갑자기 손녀가 천재처럼 느껴지듯이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한테 천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움이라는 것이, 학습에서 얻는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사람 간에 나타내는가를 이제 보여준 건데, 그렇다면 다른 반대 명제는 사람들께 평등을 유지하려면 다 가르쳐야죠. 다 똑같이 다 가르쳐야지. 그래서 천자로부터 서인까지 다 이 수시를 근본으로 한다, 그 규절이 있는 거고, 뒤에 나머지 규절이 있는 겁니다. 이 명제는 인간의 본성적 평등을 말하면서 동시에 백성의 차등화를 막기 위한 만민평등교육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에 상론한 습관이나 버릇으로 해설한 것은 그릇된 해설 버릇입니다. 바로 뒤에 학습과 교육도 바뀌지 않는 천재와 천치의 명제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천재와 천치만은 바뀌지 않는다. 유, 상지, 여, 하우, 불이. 이 말은 이들은 천재는 배우지 않아도 늘 다 잘 아는 사람이 혼자.
독학을 잘하는 사람이고, 백치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이건 인간은 또 동일하다, 성상동이라고 하지 않고 성상근이라고 한 이유는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극소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서 우리 김원중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이코패스가 있다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이 지능에도 이렇게 못 따라오고 또 엄청나게 초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바보 같은 IQ 7, 80의 사람도 있죠.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우리 지능과 관련된 건데, 도덕성과 관련돼서는 인구의 4% 정도가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4% 정도가 악하기도 하고 선하기도 한 섞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8%를 빼면 92%만 선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맹자, 공자가 성선설을 주장할 때 다 선하다고 그런 게 아니라 압도적인 대다수가 선하다고 한 뜻이고요. 이 구절을 우리가 용공해서 생각해 보면 인면수심, 비인야라, 인간 아닌 자들. 맹자가 무측은지시 비인야라 그러는데 그건 인간이 아니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건 비인간이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비인간은 사이코패스도요. 그야말로 사람처럼 보이는데 마음은 맹수나 같다. 맹수가, 사람이 사람을 죽여놓고 좋아하는 건 맹수와 같은 마음인데, 표범이 지가 처음 사냥을 하고 나서 얼마나 뛸 듯이 좋아하는지 죽여놓고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맹수니까 그렇죠. 자기 사냥의 성공에 대해서. 사이코패스도 막 죽어가고 바들바들 떠는 걸 그렇게 쾌감을 느낀다고 그래요. 미국에 조사한 모든 의료 보고서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의 전 경찰력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 보통 사람들을 향해서 경찰력이 발휘되지 않아요. 이 사이코패스 인구의 4%, 우리나라에서 50에서 200만 정도 되는 이 친구들을 커버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돈 주고 자기가 아니면 안 가져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남의 호주면서도 또 집에서 털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40만 명의 경찰은 200만 명의 사이코와 반사이코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하다, 선하지 않다. 제가 어디 사회학회 가서 강연을 하는데 끝나고 나서 뒤풀이 하는데 쌈이라 써요, 사회학 교수들끼리. 인간이 선악설이 맞고 성서설이 맞고 막 싸우면서 나를 끼어들이려고 그래. 나 2000년 동안 한 논쟁 안 할 거야. 그래도 한 교수님 한마디 하래. 그래서 성악설 주장한 사람은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성선설 주장한 사람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성악 두 개가 다 있다는 사람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거기 있던 여자 교수들이 있다가 정답이라고. 이 교수들 그렇다고. 자기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만 보이면 퍼센티지가 엄청 늘어나 버린 거죠. 근데 실은 인간은 92에서 94%는 대단히 선한 사람들입니다. 일체 법도 필요 없고 경찰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타고난 도덕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근데 뭐 다 그렇다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선한 사람을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도 보호하려면 반드시 경찰력이 필요하지. 거기다가 대고 걔네들을 가르치려고, 여기서 가르쳐봤자 소용없다고 그랬잖아요. 머리 나쁜 놈도 가르쳐봤자 소용없고 사이코패스 가르쳐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렇지만 재판정에서는 유죄 판결을 합니다. 이유는 멸종시키려고. 지금 우리 사회생물학에서 가장 큰 풀려는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이 사이코패스가 경쟁에 살아남았는지, 우리의 진화 과정에서 이 종자가 어떻게 살아남은지를 풀려고 애를 쓰는데, 아직 제가 푼 논문은 못 봤어요. 열심히 이제 연구는 하고 있겠죠, 사회생물학 쪽에서. 자, 천자에서 서민까지 하나로 다 수신을 근본으로 삼는다. 바로 필요한 구절이 나오죠. 이것은 왕과 백성을 포함한 인민이 모두 다 수신해야 한다는, 즉 교육을 통해 학습해야 한다는 만민교육 또는 보통교육 명제입니다. 플라톤의 국가론은 교육론을 다루고 있는데, 수호자 계급, 즉 군인과 철학자로 만들라는 사람만 교육시키고 상공신분의 교육은 말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서민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육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민교육을 말한 건 공자님이 2500년 전에 처음이에요. 12번째, 교육이 있으면 차별은 없다. 일단 가르치게 되면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사람 차별도 해서도 안 되고, 물론 지역 차별도 안 되고, 교과목 차별, 내용의 차별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것은
교육이 평등해야 한다는 명제입니다. 그래야 유해 만민교육 명제와 유구무료 명제는 서로 결합하여 만민 평등교육 명제, 의무교육 명제로 이제 이게 정착하게 됩니다. 서양에서. 성상권의 본성적 평등은 이제 성상동이라고 하지 않은 것에 주목을 해야 되고요. 예의를 인정을 하는 태제라고 볼 수 있고, 공자님은 득도, 어떤 절대 진리를 얻을 수 있다는 득도를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는 없다고 해서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소선우면 우리가 유명한 그 구절, 선우를 알면 즉 근도이다. 도에 가까이 가는 것이지 득도 오는 건 아니다. 그 도교 쪽에서는 득도란 말 많이 써요. 공자님은 절대 득도란 말을 쓰지 않고 근도라고 하고, 여기서도 성상근, 근이라고 그랬죠. 근자, 같을 동자를 안 쓰고. 13번째, 천하에 나면서부터 고귀한 놈은 없다. 천하 무생이 귀자야라. 이거 얘기에 나오는 말인데요. 이 명제는 공자가 천자의 큰아들인 원자를 두고 한 말입니다. 이것은 성상근이므로 인간 모두가 귀천 없이 태어난다는 뜻이고, 나무로 황자라도 고귀해지는 길은 학습 수신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한 명제입니다. 이 명제는 15, 16세기, 17세기 초 중국에서 노비와 유사노비, 전호들이 노비 해방을 기치로 혁명적 밀란을 일으키면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는 명제로 바뀌어 널리 쓰입니다. 이 슬로건은 12세기 고려 시대에 망이 망소이 난 때도 등장합니다. 이미 우리 유교 경전은 사서 삼경은 삼국시대에 들어오기 때문에 고려 때도 일반적으로 읽으려면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명제는 서천하여 서양으로 건너가서 너나번 그레이트, 아무도 고귀하게 태어나지 않는다는 명제로 번역되어 궁극적으로 귀족 제도를 폐지하거나 무력화시켜 서구를 평등 사회로 전환시킵니다.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은 이 13개의 간명한 명제 속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평등 명제들을 동서철학의 섭렵과 비교에 의해 전문적으로 파고들어야 그 핵심적 의미를 제대로 터득할 수 있습니다. 이 명제들을 모두 더 큰 의미 맥락에서 유치시켜 공맹의 더 많은 명제들과 연관 속에서 풀이하고, 이 명제들이 현실 속으로 제도화되어 들어가 실현된 역사까지도 세밀하게 추적해야만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금의 이 명제들과 관련하여 섣불리 아는 채 했던 것이 바로 공자를 죽인 독극물들이었습니다.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은 민본주의적이고 유토피아적입니다. 자유평등 철학이 민본주의적인 한에서 극동의 유교국가에서 자유와 평등은 늘 백성의 자유와 평등이었습니다. 귀족의 자유와 평등이 아니었어요. 유교 세계에서 군주와 귀족의 자유와 평등은 알지 못했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군주는 언제나 귀한 백성보다 가벼웠고 송대 이래 중국에서 귀족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이 대동시대를 동경하는 유토피아를 담고 있는 한에서 극동 사람들의 꿈은 언제나 사적 가문에 의해 세습되고 단지 예법에 충실하고 정의로울 뿐인 군주국을 넘어 대동사회의 유토피아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공공의 천하가 대도는 대인과 대의가 결합된 지극한 도를 뜻하는데요. 대도를 시행하여 공적 국가의 현명한 치자를 민선하고, 대동사회론에 민선한다고 되어 있죠. 백성이 뽑는 걸로. 민선하고 유능한 관리를 공덕에 따라 현현응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어서 치자의 사유와 관직의, 사유는 사적으로 소유하는 거, 관직의 세습을 없애고 대의를 행해 완전고용과 완전복지를 이룬 평화로운 대동민국, 즉 유교적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대단히 간략하게 쓰여져 있지만 자세히 보면 완전고용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써요, 대동사회론이. 그리고 복지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고,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은 극동 유교적이고 귀천없는 자유평등 사회로 만들었고, 일반 백성에게 교민과 과거를 통해 능력자를 선발하여 공무를 담당시킴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참정의 길을 열었고, 향촌과 도시에서 백성자치의 길을 열었습니다. 백성자치의 실현태는 명말부터 향신과 백성의 촌사자치와 청대 중반 이래 신상대로 도시자치로 나타났습니다. 청대의 중국인들이 대거 해외로 이주하는 흐름 속에서 이 촌사 도시자치는 자연스럽게 해외로 이식되어 이 유교적 백성자치 철학은 마침내 1760년에 1777년 서부 보르나오에서 인구 100만의 남방 대총제라는 민주공화국을 산출했습니다. 이것은 공자의 유토피아 대동민국 구현이었고, 동시에 인류 세계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이것은 1777년, 1784년 사이에 북미에서 공자 철학을 추종하던 국부들에 의해 독립혁명을 통해 창건된 또 하나의 유교적 민주공화국과 사상적으로 연관된 세계사적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의 대법원의 북문 입구에 공자 상이 석상이 있습니다. 오늘날 1930년에 세워진 석상인데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왜 세워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걸 만든 조각가한테 물어보면 모든 법은, 인간의 법은 동방으로부터 왔다는 걸 뜻하려고 공자님과 모세도 서양에서 보면 동쪽이니까 또 솔로몬이 아니라 그리스 현자를 갖다 세워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공자님도 같이 있어요. 미국이 1930년대까지도 공자와의 어떤 사상적 연관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자기들 독자적으로 발전한 것처럼. 남방 대총제는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이 현실적으로 이룩한 최고의 종결작일 것입니다. 이 남방 대총제는 1760년 중국 해외 이주민들에 의해 보르네오 섬에 창건되어 140여 년 동안 존립하다가 천국의 멸망을 틈타 침공한 네덜란드 제국주의자들에게 1911년 패망한 인구 100만 명의 유교적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이 남방 대총제의 창건은 유사하게 공자 철학의 영향으로 1776년에서 1784년에 탄생한 인구 200만 명의 미 합중국보다 빠를 뿐만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이나 작은 민주공화국 버지니아 건국보다도 이릅니다. 근데 이 중에 주에 8개 주는 노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방 대총제는 노예도 없었고 귀족도 없었어요. 완전 평민사회였어요. 빼고 나면 실은 90만 명밖에 안 돼요, 걔네들은. 따라서 남방 대총제는 사상 초유이자 인류 최초의 민주공화국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남방 대총제 공화국은 고대 그리스의 노예제 민주정이나 로마의 노예제 공화정 또는 중세 이탈리아 도시들과 네덜란드에 한때 들어섰던 귀족공화국 또는 크로멜 시대의 영국의 귀족공화국과 파년이 구분되는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크로멜이 공화국을 세웠을 때 그 수평파 장병들은 공자 경전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중국은 완전히 평등하다는 거, 누구도 넌 이스 번 그레이트, 누구도 고귀하게 태어나지 않는 그런 사회라는 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협정을 통해서 요구합니다. 여러분 것처럼 높으신 분들도 살 삶이 있지만 우리같이 낮은 사람들도 살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표하지 않는 정부 밑에서 살기 싫다. 앞으로 우리한테 투표권을 달라고 그래요. 크로멜과 그 사유가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땅떼기가 없는 놈들한테는 일체 권리를 줄 수 없다고. 땅떼기가 있다는 것은 자기들 장원 가진 사람들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야기지, 그런 공화국이지 너희들같이 소총수들한테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두 개의 사상이 충돌을 했는데 크로멜 시대에 폭발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차근차근 실현되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은 귀족도 없고 노예도 없는 온 백성의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노예도 없고 귀족도 없이 짧은 기간에 4개월로 민선된 치자들이 민주정치를 시행했던 남방 대총제는 노예제를 폐지하지 못하고 출범한 미 합중국 민주공화국보다 더 명실상부하고 더 실질적인 민주공화국이었습니다. 물론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문에 노예제를 비판하는 글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한 페이지 반을 써요. 근데 통과되는 과정에서 싸그리 지워져 버려요. 왜? 8개 공화국이 그 노예를 가진 공화국인데 그걸 통과시키면 다 빠져나가고 독립혁명 전쟁을 치를 나라들이 없어질 것 같으니까 지웠던 겁니다. 출발할 때부터 태생적으로 불구로 출발하는 거죠, 미국이요. 그리고 80년 뒤에 남북전쟁이 일어나면서 큰 유혈낭자한 피를 뿌리게 됩니다. 1770년 미국 13개 주 중 8개 주는 노예주였고 5개 주는 자유주였습니다. 1770년 독립 당시 미 합중국 총인구 200만 명 중 70만 명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주만 계산하면 노예 인구는 8개 노예주의 전체 인구에서 50%를 점했습니다. 반면 5개 자유주가 가진 노예는 8,000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 합중국의 자유주만이 남방 대총제와 견줄 만한 명실상부한 민주공화국들이었습니다. 이 5개 자유주의 독립 당시 인구는 도합 100만 명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따라서 이 5개 자유주는 그 인구를 다 합쳐야만 규모 면에서 100만 명의 남방 대총제에 겨우 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남방 대총제도 미 합중국만큼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남방 대총제는 그간 네덜란드인과 중국인들에 의해서만 연구되어 왔고 세계의 주류 학계에도 또 한국 학계에도 거의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필자는
이 남방대충제를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과 대동민국 이념의 현실적 완결태를 보고 이 강연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최초로 소개하는 바입니다. 이거 책으로 나오려면 한두 달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이 유럽으로 서천하여 극서지역 11개국을 해방하고 자유평등 사회로 재탄생시킨 역사적 변혁 과정은 이 강연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서구 사상사와 혁명사 관련된 혁명사는 졸적 공자 철학과 서구 계몽주의의 기원 또는 17, 18세기 영국의 공자 숭배와 모랄리스트, 근대 프랑스의 공자 열강과 계몽 철학, 근대 독일과 스위스의 유교적 계몽주의, 공자와 미국의 건국, 유교적 근대 일반 이론, 그리고 1921년 6월에 출판될 졸적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과 사상 초유의 민주공화국, 공자의 충격과 서구 자유평등 사회 탄생, 극동의 충격과 서구 관영국가의 탄생, 유교의 충격과 서구 근대국가 탄생 등 총 10부작 전 16권에 상론되었거나 상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연은 이 방대한 연구의 9일모 정도 되는 셈입니다. 그렇지만 맛은 보면 어떤 책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방공화국 창건은 공자 철학의 내재적인 민주공화제의 역량을 현실로 입증한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양 민주주의를 능가하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백성의 생활문화로 스며든 이런 유교적 정치문화의 발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청와대와 백악관의 정치문화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기 아내를 무슨 그 의료개혁위원회 특별위원장을 만들어 놓고 클린턴은, 트럼프는 자기 사위하고 딸을 보좌관을 만들어 놨으면 한국에서 그대로 하면 어떻게 되죠? 탄핵이에요, 탄핵. 그냥 친척도 아닌 이거 서아무개 누구죠? 그 여자 갖다 놨는데 그 일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멸사봉공하라는 건 아니지만 공직에 나아가는 자는 멸사봉공의 자세로 나아가라는 건 우리가 아는 좌전 이래, 춘추 좌시전 이래 하나의 유교적 진리예요. 그것은 우리의 피와 땀이 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어기면 벌써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나 중국 사람들은. 그것 속에서 민주주의는 더 깊이 관철될 수 있었다. 지금 지난번에 의사당을 그 깡패 같은 총든자들이 공격하고 그럴 때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훨씬 더 발전되어 있네 라고 느꼈을 분들이 많은데, 그런 정도의 우리들이 절제는 할 수 있는데 걔네들은 전혀 그걸 하지 못하는 퓨리타니스트, 그들은 에반겔리즘이라고 지금은 그렇게 부르는데요. 청교도를 영국의 칼뱅이스트들을 청교도라고 그래요. 청교도가 미국으로 건너가면 에반겔리스트라고 부릅니다. 에반겔리즘에 심취된 자들이 다 거의 다 총을 든 그 화이트 트래쉬들이거든요. 그들이 쳐들어갔던 겁니다. 그들의 마인드에는 민주주의가 없어요. 유교적인 마인드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 공자의 자유평등 철학은 폭군과 암주, 혼주로부터 백성의 생명과 자유평등을 수호하기 위한 반정과 역성혁명의 길을 백성의 권리와 의무로 확립했습니다. 이 유교적 반정혁명 개념과 혁명 철학은 서구로 전파되면서 청교도 혁명과 명예혁명을 연쇄적으로 일으키고 서양의 민주공화국 시대를 개창한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을 격발시켰습니다. 유대 이스라엘 시대나 그리스 로마 시대로부터 근세 17세기 이르기까지 유럽인들은 민본적 자유와 평등, 백성의 자유와 평등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헬레니즘 문명의 전통에서 어떤 자유와 평등을 알았다면 그것은 백성의 자유와 평등이 아니라 노예주, 귀족, 제후 등으로 이름만 바뀌어온 주인들의 자유나 주인끼리의 평등, 한마디로 귀족의 자유와 평등만을 알았을 뿐입니다. 청교도혁명, 명예혁명,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7월혁명, 2월혁명, 3월혁명으로 점철된 17, 19세기의 유럽의 혁명사는 공자의 민본적 자유평등인 이념이 유럽의 귀족적 자유평등 체제를 구축하고 몰아내고 서구 정치 현실로 구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공자의 민본주의적 자유평등 철학은 서양에 전해지면서 노예주와 귀족의 전유물인 고대 그리스, 로마와 중세 근세 이탈리아 도시들의 귀족 공화국을 참정권의 하한선을 궁극적으로 하층민까지 끌어내려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시킨 충격적 혁명 이념으로 기능했습니다. 지금은 서양에서 거의 다 잊혔지만 유교적 민본주의, 즉 우임금의 민유 방법론 또는 민본주의는 마르티니 템플, 푸펜드로프와 존 노크, 르꽁트, 프리드리 2세, 뒤알드, 볼테르 퍼시, 그리고 훔과 제퍼슨 등 수많은 계몽 철학자들에 의해 민벤으로 음역되거나 앞서 시사했듯이 라틴어 포플루스 레그니 나디쳔 에세로 번역되거나 구베르망 데 페플 원리 또 더 피플 아 더 루트 오브 엠파이어로 영역되어 전해지고 인민주권론으로 리메이크되어 확산되면서 서구 제국을 혁명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라의 민본주의는 수십 개의
군주국들을 무너지게 하거나 군주국의 외피를 쓴 민주공화국, 영국, 스웨덴 등의 입헌 제한 군주제적 국민국가로 탈바꿈시키고 그리스 로마로부터 유래하는 신분제적 귀족공화정과 귀족민주주의의 이론을 민주화시킨 사상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런 민본주의적 민주화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데이비드 휴먼은 투표 자격을 장원에서 나오는 40실링 이상의 지대 수입이 아니라 화폐역으로 환산된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액수 이상의 소득을 얻은 시민으로 완화하고 공무단임에서 종파 기준을 폐지하고 지식과 품행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1776년과 1789년 혁명 후 미국과 프랑스는 휴메의 이 주장을 구현했습니다. 나아가 미국과 프랑스는 의회 진출, 공무원, 임용, 대학 진학 시 일정한 국교, 영국의 경우 성공회, 프랑스의 경우 카톨릭에 대한 신앙 선서를 강요하고 영국의 경우 카톨릭 비국교 개신교와 무신론자, 프랑스의 경우에 유교노와 무종교자를 모든 공직과 대학 입학에서 배제하는 영국의 심사율 같은 공무 단임 자격의 종교적 차별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영국은 1430년 하원 투표권자를 지대 40실링 이상을 거두는 자유 보유자로 법정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400여 동안 국민의 겨우 3에서 4% 미만에 해당하는 극소수 유권자들만이 하원 선거에 참여했습니다. 명예혁명 직후인 1712년에는 오히려 토지 납세의 조건을 추가하여 투표 자격 하한선을 더 끌어올렸습니다. 영국 귀족들은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에 반발하여 1830년까지 120년 더 이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두 혁명의 국제적 압박에 밀려 1832년 이래 수차례의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 자격의 하한선을 계속 아래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유권자가 국민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32년 5.9에서 1867년 14.2로 1884년 85년에 29.3으로 1918년에 74.8로 1928년에 남녀가 21세로 동등해서 95.5로 점차 높아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참정 연령을 18세로 내려서 유권자 수를 계산할 때 투표권자가 100%가 되기까지는 120년도 더 걸렸습니다. 그리고 의회 진출 공무원 임용과 대학 진학 시 국교에 대한 신앙 성선을 강요하고 카톨릭 비국교 개신교도 무종교자를 공직과 대학 입학에서 배제하는 심사율을 완화했다가 그냥 가로를 안 읽겠습니다.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카톨릭과 유대인 기타 무신론자 등에게 공무단임과 의회 진출, 대학 진학을 완전히 개방한 자유평등화 조치는 1978년 워스 액트에 의해 겨우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참정권의 기준선을 신분차별 없이, 빈부차별 없이, 종교차별 없이 아래로 끌어내리고 일정한 종파의 귀족만 향유하던 참정권의 범위를 전 국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의 귀족화를 통해 국민을 상향 평준화시킨 이 정치적 사회적 해방의 대변동은 강력한 이념적 동력이 없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강력한 이념적 동력은 고대 그리스 로마로부터 내려온 서양 고유의 민주적 공화정 사상이나 히브리즘, 헬레니즘 사상이 아니라 유교적 민본주의와 귀신 경원의 탈종교적 세속적 현세주의였습니다. 한마디로 민본주의는 서구 전통의 노예제, 귀족제, 민주주의를 민주화시킨 근본 동력이었습니다. 귀족 공화정과 도예제 민주정의 민주화는 귀족제와 노예제의 부재를 전제로 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민주정과 공화정은 둘 다 노예제도와 귀족제도를 전제했습니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도 노예제를 전제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민주정도 노예제를 전제로 합니다. 노예 없으면 안 돌아가는 사회예요. 이 때문에 고대 서양의 민주정과 공화정은 선거 자격을 노예, 농노, 예농, 평민, 신분에까지 확대할 자체 동력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성을 신격화하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합리주의 철학과 이 철학을 추종하는 사상들도 고대 민주정과 공화정을 민주화하는 사상적 동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 철학들은 노예주 이데올로기로서 노예 귀족제를 정당화하는 철학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근세초 이탈리아 도시공화정과 네덜란드 공화정 그리고 크로멜 공화정도 민주화 동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탈리아, 네덜란드, 영국 공화정은 모두 다 평민과 노예를 정치에서 배제하는 철저한 귀족 공화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즘과 기독교도 서구의 기존 공화정과 민주정을 민주화하는 사상적 동력이 될 수 없었습니다. 성서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노예 귀족제도를 정당화하고 네로 같은 폭군에게도 복종할 것을 명하기 때문입니다. 한술 더 떠서 신약 성서는 노예들에게 주인을 하느님처럼 섬기라고 거듭거듭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와 그리스 철학을 껴안고 가면서는 서양의 민주정, 공화정, 군주정은 결코 민주화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계몽 철학자들은 공자로부터 민본주의와 종교 자유와 종교로부터 자유, 종교 자유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교에서는 종교를 안 믿을 자유도 유교는 중요하거든요. 철학을 수용하여 도덕을 세속화하고 이성적 독단과 계시로부터 해방하여 그리스 합리주의 철학을 털어내는 탈희라파를 추진하는 한편 공자 철학을 이신론적 자연실학 또는 무신론적 자연신론으로 받아들여 치열한 이신론과 무신론 철학을 전개하여 탈기독교화를 밀어붙여 성서와의 계시와 복음도 본성도덕의 심사를 거칠 것을 요구하고 결국 성서 자체를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몽주의자들은 다 히랍을 부정했고 성경을 부정했고 기독교를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무신론자들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벤저민 프랭클린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유의를 해야 되고요. 따라서 계몽 철학의 이런 반헬레니즘, 반히브리즘적 본질만 정확히 이해하더라도 서구 자유평등 이념과 민주주의가 멀리 고대 그리스와 기독교로부터 기원했다는 그 흔한 덜 떨어진 소문은 20세기 유럽 중심주의자들이 퍼뜨린 괴담이나 망언이라는 것이 명확관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망언을 가장 많이 퍼뜨린 자는 칼 막스와 막스 베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막스 베버는 여전히 미국에서도 성경처럼 퍼뜨려지는 철학자입니다. 이걸로 좀 바삐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죄송합니다.